켄 피셔는 방향을 예측하지 않았다. 그는 기대치의 위치를 먼저 봤다. 켄 피셔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다. 그를 장기 투자자, 낙관론자, 혹은 단순한 주식 긍정론자로 분류하는 경우다. 하지만 그의 사고 구조를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이 분류는 정확하지 않다. 켄 피셔는 방향을 맞히는 사람이라기보다 시장이 무엇을 이미 기대하고 있는지를 끝까지 추적한 사람에 가깝다. 피셔의 글과 발언을 관통하는 출발점은 명확하다.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 주가가 오를 것인가, 실적이 개선될 것인가, 이 질문들이 아니다. 그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항상 이거다. 이 기대는 이미 가격에 얼마나 반영돼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그의 투자 구조는 완전히 달라진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가격 변동에 민감하다. 작은 오차도 손익에 크게 반영되고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즉시 비용이 된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방향 예측은 생각보다 효율이 낮다. 켄 피셔의 접근은 이 약점을 정면으로 보완한다. 방향이 아니라 기대치의 위치를 먼저 본다. 이건 레버리지의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피셔는 좋은 뉴스를 먼저 의심했다. 켄 피셔가 일관되게 경계한 건 나쁜 뉴스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모두가 편안해하는 좋은 뉴스를 가장 먼저 의심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성장 이야기, 언론에 반복되는 낙관론, 누구나 설명할 수 있는 호재. 이런 국면에서는 실제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가격 반응은 제한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그 이야기를 소화했기 때문이다. 기대가 낮을수록 레버리지는 안전해진다. 켄 피셔의 사고를 레버리지 관점으로 번역하면 이 문장이 된다. 기대가 낮을수록 레버리지는 덜 위험해진다. 이건 배율을 낮추라는 말이 아니다. 기대치가 낮은 상태에서의 레버리지는 반응이 빠르고 기대가 과도한 상태에서의 레버리지는 변동성 비용이 커진다. 피셔는 이 차이를 데이터와 경험으로 설명해왔다. 그는 싸다는 말을 거의 쓰지 않는다. 켄 피셔의 글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다. 그는 싸다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쓴다. 대신 이런 표현을 쓴다. 과도하게 기대되지 않았다. 이미 반영된 것이 적다. 실망의 여지가 작다. 이 언어는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레버리지의 적은 고평가보다 실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출발점은 이 전환이다. 오를까에서 이미 얼마나 기대하고 있나로. 켄 피셔는 이 질문 전환만으로도 많은 잘못된 베팅을 사전에 걸러냈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이 관점을 가져오면 불필요한 변동성의 상당 부분을 피할 수 있다. 켄 피셔는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지 않았다. 그는 시장이 이미 믿고 있는 미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먼저 봤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이 관점은 기술이 아니라 안전장치에 가깝다. 켄 피셔의 글과 인터뷰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반복되는 태도가 있다. 그는 실적이 좋았느냐 나빴느냐를 결론으로 삼지 않는다. 그가 보는 건 항상 이쪽이다. 이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어디로 이동시켰는가? 이 질문은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좋은 실적이 항상 좋은 가격 반응을 만들지 않는다. 시장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장면은 이거다.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는 빠진다. 숫자는 개선됐는데 반응은 무겁다. 이때 많은 투자자들은 시장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느낀다. 하지만 켄 피셔의 관점에서는 이 장면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미 시장이 그 실적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숫자는 더 이상 자극이 아니다. 그의 실적 해석에는 항상 순서가 있다. 실적이 나왔다. 시장의 기대 수준을 확인한다. 기대가 상향됐는지, 유지됐는지, 꺾였는지를 본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의 절대값이 아니다. 기대의 방향성이다. 기대가 올라가면 작은 실적도 의미가 커지고 기대가 내려가면 좋은 실적도 소모된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기대 이동이 핵심인 이유.
레버리지 투자자는 가격의 속도에 노출돼 있다. 기대가 상향되는 구간에서는 가격 반응이 빠르고 기대가 정체되는 구간에서는 변동성 비용이 커진다. 그래서 레버리지에서는 실적이 좋다보다 이 실적으로 기대가 움직였는가가 훨씬 중요해진다. 켄 피셔는 이동이 확인되기 전까지 포지션을 키우지 않는다. 그는 서프라이즈를 구조적으로 해석했다. 피셔가 말하는 서프라이즈는 깜짝 실적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서프라이즈는 이거다. 시장이 생각하지 못한 방향, 기대의 틀을 바꾸는 정보. 그래서 그는 숫자보다 해석의 변화를 본다. 가이던스의 톤, 다음 분기에 대한 언어, 시장 질문의 방향. 이 미세한 변화가 기대 이동의 초기 신호다. 실적 시즌에 레버리지가 위험해지는 이유. 실적 시즌은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기회처럼 보인다. 하지만 켄 피셔의 관점에서는 이 시기는 기대 소진 구간이 되기 쉽다. 이미 기대가 높고 이미 이야기가 충분하며 이미 포지션이 쌓여 있다. 이 상태에서의 레버리지는 실적이 아니라 실망의 크기에 베팅하는 구조가 된다. 피셔는 이 구간을 대체로 피하거나 관찰로 넘긴다. 켄 피셔가 실적을 뒤로 미루는 이유. 그는 실적 발표 직후보다 그 이후를 더 중요하게 본다. 시장이 며칠간 어떻게 반응하는지, 해석이 바뀌는지, 기대치가 재조정되는지. 이 과정을 통해 실적은 결과가 아니라 재료가 된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이 관점을 가져와야 불필요한 급등락을 피할 수 있다. 이 부에서의 전환은 명확하다. 실적이 잘 나왔다 해서 이 실적으로 기대가 이동했는가로. 이 전환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실적 발표의 소음에 직접 노출된다. 켄 피셔는 실적을 보지 않았다. 그는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봤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이 관점은 수익 전략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 가깝다. 켄 피셔를 겉으로만 보면 항상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처럼 보인다. 실제로 그는 장기적으로 주식에 우호적이었고 비관론을 과도하게 경계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많은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중요한 걸 놓친다. 켄 피셔의 낙관은 강세장 한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는 태도를 전제로 한다. 강세장은 안전한 구간이 아니다. 시장이 오르고 있을 때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적다. 추세는 위로 향하고 반등은 빠르며 하락은 금방 회복된다. 이 환경에서 레버리지는 자연스럽게 커진다. 켄 피셔는 바로 이 지점을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봤다. 피셔가 강세장에서 보는 건 상승이 아니다. 그는 강세장에서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를 묻지 않는다. 그가 보는 건 이거다. 기대가 얼마나 단단해졌는가. 실망의 여지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낙관이 이미 기본값이 되었는가. 이 질문들은 강세장의 후반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답을 낳기 쉽다. 레버리지의 비용은 낙관에서 커진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손실 그 자체가 아니다. 기대가 꺾이는 순간, 해석이 바뀌는 순간, 당연하던 이야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 이때 발생하는 속도의 손실이다. 켄 피셔는 이 비용을 누구보다 경계했다. 그는 상승장에 참여하되 흥분하지 않았다. 피셔의 강세장 대응은 늘 애매해 보인다. 완전히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확신을 키우지도 않는다. 이 태도는 방향을 못 맞춰서가 아니다. 그는 강세장의 수익이 아니라 강세장 이후의 판단 가능성을 함께 계산했기 때문이다. 켄 피셔의 사고를 레버리지 관점으로 옮기면 이 전환이 필요해진다. 지금 오르고 있다 해서 이 상승이 얼마나 당연해졌는가로. 상승이 당연해질수록 레버리지의 안전성은 빠르게 떨어진다. 강세장에서의 조심성은 공격을 늦추는 게 아니다. 켄 피셔의 조심성은 수익을 포기하는 태도가 아니다. 배율을 줄이고 포지션을 분해하고 기대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것. 이 과정은 오히려 다음 기회를 위한 공격성을 만든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이건 후퇴가 아니라 정렬이다.
그는 항상 다음 실망을 계산했다. 피셔의 강세장 글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문장이 있다. 이제 더 좋아질 여지가 얼마나 남았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는가? 이 질문은 강세장의 꼭대기를 맞추기 위한 게 아니다. 레버리지 비용이 급증하는 지점을 피하기 위한 장치다. 켄 피셔는 강세장을 믿었지만 강세장에 취하지는 않았다. 그에게 낙관은 방향이 아니라 비용을 계산하는 기준이었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이 태도를 가져올 수 있다면 강세장은 위험 구간이 아니라 정렬 구간이 된다. 켄 피셔가 가장 자주 경계한 문장 중 하나는 이거다. 이미 다 알려진 정보라면 그건 더 이상 정보가 아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다. 그의 투자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원칙에 가깝다. 정보는 맞느냐보다 언제 알려졌느냐가 중요하다. 많은 투자자들은 정보를 이렇게 분류한다. 좋은 정보, 나쁜 정보, 맞는 정보, 틀린 정보. 하지만 켄 피셔의 분류는 전혀 다르다. 이미 알려진 정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정보. 이 차이가 가격 반응을 갈라놓는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이미 알려짐은 비용이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정보의 타이밍에 훨씬 민감하다. 이미 다 아는 호재에 들어가면 반응은 느리고 이미 설명이 끝난 악재에 들어가면 변동성만 남는다. 이때 레버리지는 기회를 증폭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정보 지연의 비용을 키우는 장치가 된다. 켄 피셔는 이 상황을 철저히 피했다. 그는 뉴스를 정보로 취급하지 않았다. 피셔의 글을 보면 뉴스에 대한 태도가 일관되게 냉정하다. 언론에 나온 숫자, 헤드라인에 정리된 논리, 반복되는 시장 해석. 이것들은 대부분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다고 봤다. 그래서 그는 뉴스가 아니라 뉴스 이후의 반응을 봤다. 반응이 없다는 건 정보가 소진됐다는 뜻이다. 켄 피셔가 자주 강조한 장면이 있다. 분명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가격 반응이 미미하다. 이때 그는 추가 상승을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한다. 이 정보는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됐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이 신호는 특히 중요하다. 모두가 알고 있는 논리는 레버리지에 불리하다.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같은 설명을 할 때다. 왜 오르는지, 왜 괜찮은지, 왜 아직 더 갈 수 있는지. 이 설명들이 너무 매끄러워질수록 가격은 이미 그 이야기를 끝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켄 피셔는 이 구간에서 절대 배율을 키우지 않았다. 이 부에서의 전환은 명확하다. 이게 맞는 정보인가에서 이 정보는 이미 얼마나 알려졌는가로. 이 질문 하나만 바꿔도 불필요한 레버리지 진입의 상당 부분이 걸러진다. 정보의 가치 곡선은 짧다. 피셔는 정보의 수명을 매우 짧게 본다. 알려지는 순간, 공유되는 순간, 설명이 붙는 순간, 이후 정보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진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이 곡선의 앞부분에만 서야 한다. 켄 피셔에게 정보의 가치는 정확성이 아니라 신선도였다. 이미 다 아는 정보는 맞아도 레버리지에 불리하다. 이 관점을 가져오면 레버리지는 뉴스 추종이 아니라 반응 추적의 도구가 된다. 켄 피셔가 시장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태도 중 하나는 의외로 단순하다. 공포를 없애려 하지 말고 공포가 얼마나 과장됐는지를 보라는 것이다. 이 말은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공포는 항상 나쁘지 않다. 많은 투자자들은 공포를 회피 대상이라고 여긴다. 변동성이 커지고 뉴스가 거칠어지며 가격이 불안정해진다. 이 구간에서 레버리지는 본능적으로 꺼려진다. 하지만 켄 피셔의 관점은 다르다. 그는 공포 자체보다 공포가 가격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본다. 공포의 크기는 감정이 아니라 기대치다. 피셔가 말하는 공포는 사람들의 기분이 아니다. 기대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실망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됐는지, 나쁜 시나리오가 이미 기본값이 되었는지. 이것이 공포의 실제 크기다.
이 수치가 충분히 내려오면 추가 하락의 여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공포는 속도 조절 장치다. 공포 국면에서의 레버리지는 무작정 위험하지 않다. 오히려 기대가 이미 바닥에 가까울수록 작은 변화에도 가격 반응은 빠르다. 켄 피셔는 이 구조를 이해했기 때문에 공포를 기회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는 공포를 수치로 바꿨다. 피셔의 접근에서 핵심은 이거다. 뉴스의 강도, 말의 수위, 분위기의 무게. 그가 보는 건 항상 이쪽이다. 기대치가 얼마나 낮아졌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가? 이 질문을 통과한 공포만 의미가 있다. 공포가 클수록 레버리지는 더 정확해진다. 이 말은 배율을 무작정 키우라는 뜻이 아니다. 공포가 충분히 반영된 구간에서는 레버리지가 방향 베팅이 아니라 기대 변화 베팅이 된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신호, 해석이 완화되는 순간 반응이 먼저 나타나는 지점. 이때의 레버리지는 위험이 아니라 정밀도다. 켄 피셔는 공포가 끝나기 전에 움직였다. 피셔는 공포가 사라진 뒤에 들어가지 않는다. 뉴스가 잦아들고 분위기가 안정되고 사람들이 다시 설명을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봤다. 그는 공포가 가장 크지만 더 커지기 어려운 시점을 찾았다. 이 부에서의 전환은 이거다. 무서운가에서 이미 얼마나 무서워졌는가로. 이 질문 하나가 레버리지를 도박에서 구조로 바꾼다. 켄 피셔는 공포를 없애려 하지 않았다. 그는 공포가 가격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끝까지 계산했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이 태도는 용기가 아니라 계산이다. 켄 피셔가 여러 번 반복해온 문장이 있다. 약세장은 짧고 강세장은 길다. 이 문장은 낙관을 권하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선언에 가깝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이 관점은 특히 중요하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시간을 거꾸로 쓴다.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시간을 이렇게 인식한다. 더 버티면 더 나빠질 것 같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으며 기다림은 손실처럼 느껴진다. 이때 레버리지는 시간을 압축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간을 위협하는 변수가 된다. 켄 피셔는 이 인식을 근본적으로 뒤집었다. 그는 약세장을 구간으로 봤다. 피셔의 데이터 분석에서 약세장은 공포의 연속이 아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구간, 기대가 빠르게 낮아지는 과정, 대부분의 악재가 단기간에 집중되는 시기. 이 구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그래서 그는 약세장을 지나가야 할 통로로 인식했다. 강세장은 방향이 아니라 시간의 누적이다. 켄 피셔가 말하는 강세장은 단기 랠리가 아니다. 기대가 서서히 회복되고 실망의 여지가 줄어들며 좋은 뉴스가 다시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구간. 이 과정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강세장은 짧지 않고 레버리지의 설계에 따라 오히려 더 안전해질 수 있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시간을 다르게 써야 하는 이유. 레버리지 투자자는 시간의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변동성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누적되고 방향이 늦게 나오면 손익이 악화된다. 그래서 켄 피셔의 시간 인식은 그대로 적용하면 위험하다. 하지만 번역해서 쓰면 강력해진다. 그의 관점을 레버리지 투자자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약세장은 기대가 빠르게 낮아지는 구간. 강세장은 기대가 천천히 회복되는 구간. 레버리지는 이 두 구간을 같은 방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약세장에서는 작게, 나눠서, 반응 위주로. 강세장에서는 느리게, 확인하며, 유지 중심으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다. 켄 피셔는 시간을 무작정 버티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시간이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하는 구간만 선택했다. 기대가 과도하게 낮아졌는지, 실망이 이미 반영됐는지, 나쁜 시나리오가 기본값이 되었는지. 이 조건이 충족되면 시간은 적이 아니라 동맹이 된다. 이 부의 전환은 이거다. 지금 너무 오래 걸린다에서 이 구간에서 시간이 누구 편인가로.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레버리지는 시간에 쫓기는 도구가 아니라 시간을 활용하는 도구가 된다. 켄 피셔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약세장의 짧음과 강세장의 길이를 구조로 이해했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이 관점을 가져오면 시간은 위험이 아니라 전략의 일부가 된다. 켄 피셔가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자주 던진 질문 중 하나는 의외로 단순하다. 이 걱정은 이미 모두가 하고 있는가? 그의 결론은 대부분 같다. 모두가 하는 걱정이라면 대개 가격에 반영돼 있다. 시장의 상식은 가격의 기본값이다. 시장에서 상식처럼 반복되는 걱정들이 있다. 금리 인상,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 불확실성. 이 걱정들이 뉴스의 중심에 올라오고 설명이 매끄러워질수록 켄 피셔는 오히려 경계를 늦췄다. 왜냐하면 이런 걱정은 이미 가격의 기본값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상식적 걱정은 비용이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상식적인 걱정에 특히 민감하다. 모두가 말하는 리스크에 겁을 먹고 이미 반영된 악재를 이유로 진입을 늦추거나 반대로 이미 끝난 걱정에 뒤늦게 베팅한다. 이때 레버리지는 정보의 지연을 손실로 바꾼다. 켄 피셔는 이 구간을 철저히 걸러냈다. 그는 걱정의 깊이를 측정했다. 피셔의 필터는 걱정의 존재 여부가 아니다. 그가 보는 건 항상 이거다. 이 걱정이 가격에 얼마나 반영됐는가? 이 걱정이 더 악화될 여지가 남아있는가? 사람들이 이미 최악을 기본값으로 놓고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가 많아질수록 하방 리스크는 빠르게 줄어든다. 시장에서 이런 장면이 나타나면 피셔는 주목했다. 나쁜 뉴스가 반복되는데 가격은 더 이상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하락 속도는 둔해진다. 이건 걱정이 틀렸다는 신호가 아니다. 걱정이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는 신호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이 순간은 진입 검토 구간이 된다. 중요한 점 하나. 켄 피셔는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불확실성이 이미 기본 전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봤다. 모두가 불확실하다고 말하는가? 그 말이 더 이상 가격을 밀지 못하는가? 이 조건이 충족되면 불확실성은 리스크가 아니라 완충 장치가 된다. 이 부에서의 전환은 이거다. 이게 걱정스럽다에서 이 걱정은 이미 얼마나 상식이 되었는가로.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레버리지는 공포 추종이 아니라 기대 역전 포착의 도구가 된다. 켄 피셔는 상식적인 걱정을 위험 신호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 걱정이 이미 가격에 들어갔는지를 끝까지 확인했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이 관점은 용기가 아니라 필터다. 켄 피셔는 시장을 이렇게 설명했다. 시장은 자주 맞는 방향으로 가지만 그 이유는 대개 틀려 있다. 이 문장은 시장을 비웃는 말이 아니다. 포지션을 관리하는 기준을 완전히 바꾸라는 제안에 가깝다. 이유가 맞아야 움직이는 시장은 거의 없다. 투자자들은 항상 이유를 찾는다. 왜 오르는지, 왜 빠지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하지만 실제 시장을 보면 가격은 이유보다 먼저 움직인다. 설명은 사후에 붙고 논리는 나중에 정리된다. 켄 피셔는 이 순서를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이유 집착이 위험한 이유. 레버리지 투자자는 이유에 집착할수록 위험해진다. 이유가 맞다고 믿을수록 포지션을 고정하고 설명이 완성될수록 축소 타이밍을 놓친다. 이 구조에서는 가격 반응이 바뀌어도 포지션은 남는다. 켄 피셔는 이 지점을 가장 경계했다. 그는 이유가 아니라 지속성을 봤다. 피셔가 포지션을 유지하는 기준은 항상 이거였다. 이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는가? 해석이 바뀌어도 반응은 유지되는가? 이 조건이 충족되면 이유가 틀려도 포지션은 유지됐다. 반대로 이유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지속성이 깨지면 포지션은 줄었다. 시장이 틀린 이유로 오를 때는 오히려 장점이 있다. 기대가 아직 낮고 설명이 완성되지 않았으며
참여가 제한적이다. 이 상태에서는 작은 반응이 가격을 밀기 쉽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이 구간은 해석 경쟁이 없는 구간이다. 켄 피셔는 이 지점을 중요하게 봤다. 오르던 이유가 사라졌는데 가격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강해진다. 이때 그는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 이유가 아니라 반응이 남았기 때문이다. 이 부에서의 전환은 명확하다. 왜 움직였는가에서 이 움직임이 계속되는가로. 이 전환이 되면 레버리지는 해석의 메이는 도구가 아니라 반응을 추적하는 도구가 된다. 켄 피셔는 설명이 매끄러워질수록 조심했다. 언론의 해석이 정리되고 이유가 하나로 수렴되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할 때, 이때는 가격이 아니라 설명이 과열됐을 가능성이 크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이 구간에서 배율을 낮추는 쪽이 구조적으로 유리해진다. 켄 피셔는 시장이 틀린 이유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문제가 아니라 관리 기준으로 삼았다. 이유는 바뀌어도 반응이 남아있으면 포지션은 유지된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이 태도는 확신이 아니라 유연성이다. 켄 피셔는 완벽한 저점이나 완벽한 출발선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가 반복해서 말한 건 이거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대신 나쁜 타이밍을 피할 수는 있다. 이 문장은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특히 실용적이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타이밍에 집착하기 쉽다. 조금만 늦어도 손익이 커지고 조금만 빨라도 손실이 커진다. 이 압박은 완벽한 순간을 찾게 만든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레버리지는 전략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된다. 켄 피셔는 이 구조를 피했다. 그는 완벽을 포기하고 분해를 택했다. 피셔의 선택은 단순하다. 한 번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 번에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한 번에 확신하지 않는다. 대신 행동을 분해한다. 진입은 나누고 판단은 보류하고 반응을 보며 조정한다. 이 방식은 레버리지에서 특히 강력하다. 켄 피셔의 사고를 레버리지 언어로 번역하면 타이밍은 한 점이 아니라 세 구간으로 나뉜다. 기대가 낮고 공포가 반영됐으며 상식적 걱정이 기본값일 때, 이유는 불완전해도 반응이 이어질 때, 설명이 정리되고 기대가 높아지며 반응이 둔해질 때, 이 세 단계는 완벽한 저점 없이도 작동한다. 피셔는 맞추는 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는 저점을 맞춰서 성과를 낸 게 아니다. 틀려도 작게, 맞으면 이어서, 불리해지면 물러나는 구조. 이 구조 덕분에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도 전체 판단은 살아있었다. 완벽한 타이밍을 찾고 있다는 건 대개 이 뜻이다. 손실을 보고 싶지 않다. 흔들리고 싶지 않다. 설명 없이 들어가고 싶다. 하지만 시장은 이 조건을 거의 허락하지 않는다. 켄 피셔는 완벽함을 버리고 조정 가능성을 택했다. 피셔에게 타이밍은 성과의 원인이 아니다. 관리의 대상, 조정의 기준, 리스크를 나누는 방법. 그래서 그는 타이밍을 정답으로 만들지 않았다. 레버리지 투자자도 이 태도를 가져와야 타이밍의 압박에서 벗어난다. 2부에서 가져가야 할 문장은 이거다. 지금이 완벽한가가 아니라 지금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큰가를 묻는다. 이 질문은 완벽함 대신 위험을 줄인다. 켄 피셔는 완벽한 타이밍을 찾지 않았다. 그는 나쁜 타이밍을 구조적으로 피했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이 인식은 정확도가 아니라 지속성을 만든다. 켄 피셔의 아이디어를 쪼개서 따라오면 결국 한 문장으로 수렴한다. 그는 방향을 맞추지 않았고 뉴스를 추종하지 않았으며 완벽한 타이밍을 찾지 않았다. 그가 일관되게 한 건 기대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기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를 끝까지 추적한 일이다. 켄 피셔를 레버리지 관점에서 오해하면 이렇게 흉내내기 쉽다. 장기적으로 주식은 오른다. 공포는 기회다. 강세장은 길다. 이 문장들만 떼어내면 낙관적 레버리지가 된다. 하지만 이건 결과의 언어다. 피셔의 본질은 낙관이 아니라 기대 관리였다.
앞선 모든 부를 관통하는 질문은 사실 하나였다. 지금 시장은 무엇을 이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미 당연한 낙관은 레버리지에 불리하고 이미 당연한 비관은 레버리지의 완충이 된다. 피셔는 이 비대칭을 누적해서 활용했다. 레버리지는 방향이 아니라 변화를 증폭한다. 레버리지는 미래를 맞히는 도구가 아니다. 기대가 이동하는 순간의 속도를 증폭하는 도구다. 기대가 낮은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을 때, 상식적 걱정이 더 이상 가격을 밀지 못할 때, 이유는 불완전하지만 반응이 먼저 나타날 때, 이 구간에서의 레버리지는 도박이 아니라 정밀도다. 이 지점에서 하나를 버려야 한다. 이게 맞나? 이 질문은 레버리지에서 너무 늦게 작동한다. 대신 이 질문으로 바꿔야 한다. 이 기대는 이미 얼마나 반영됐나? 이 질문이 모든 결정을 앞선다. 켄 피셔의 아이디어에서 레버리지 투자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문장은 이거다. 레버리지는 기대가 이동할 때만 의미를 갖는다. 기대가 고정된 구간에서의 레버리지는 비용이고, 기대가 움직이는 구간에서의 레버리지는 도구다. 이 차이를 끝까지 구분한 사람이 켄 피셔였다. 켄 피셔는 낙관론자가 아니다. 그는 기대를 측정했고, 기대의 이동을 기다렸으며, 이미 소화된 이야기를 피했고, 그래서 변동성의 비용을 줄였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이 구조를 가져와야 한다. 방향을 맞추려 하지 말고, 기대가 움직이는 순간에만 배율을 얹어라. 켄 피셔의 아이디어는 레버리지를 쓰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쓰지 말아야 할 순간을 걸러내는 구조였다.